오늘은 제가 할 강의는 근데 막 그런 거 오십시오. 그게 관계없이 아마 이번 프로그램은 일부러 촬영 장비 동원하면서 촬영까지 해두고 아마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뭐 아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도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일본에서 항일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 항일운동인데 이게 처음부터 센터에서 좀 양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제주도 전체에서 여성 항일 운동가들이 많지 않은 중인데 그 중에서도 다시 또 일본에서의 여성 항일 운동에서 이출이다 보니까 더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항일 운동 그 일본에서 항일 운동사 하면서 동시에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에 이주하고 그리고 지금도 1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많은 제주 출신 이 자이니치들이 살게 된 요 근원부터 같이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걸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아마 일본에 있는 여러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친척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았고 고생하며 살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같이 겹쳐져서 나올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오늘 얘기는 이 PPT로 하는데 이게 쭉 되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 화면은 조금 흐리긴 하는데요. 자, 우선 일본에 제주도가 우리 한국 전체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우리 비중이 1%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모든 규모 면에서. 근데 일본에 가면 또 안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제일 보통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20%나 됩니다. 왜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에 그렇게 많아졌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항일운동을 그렇게 벌이고 이렇게 했나 하는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데요. 그 시작은 2013년입니다. 2023년이다. 2023년에 보면 2023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와 오사카 간에 직항로가 생깁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 배가 직접 갈 수 있는 데가 부산항이죠.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는데 1923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제주에서 오사카로 직항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이 가게 돼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요즘은 정말 잘 살게 되고 한국 전체가 발전하면서 그것도 있지만 제주도가 우리가 특히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 일제 시기 1960년, 70년, 80년까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제주도 못 사는 데였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말이 있는 거면 형제는 많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돈 벌러 보내는 거 학교 유학 보내는 게 아니고 입 더는 거예요. 먹을 걸 줄이기 위해서 입을 던다는 말이 있어요.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고 입 덜러 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르죠. 이런 것들이. 그런 속에서 일본으로 직항로가 생기니까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쭉 나오겠지만 이런 속에서 제주도 인구가 일본에 급상승하게 얘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대개 오사카에 거주하면서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 이렇게 해서 한국 모양의 기와집이 있고 이런 이 조선시장에서 여긴 가면은 우리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사투리도 듣게 됩니다. 아직도 여기 많으니까 이카이노라는 지역에 가면 이쿠노쿠라는 지역에 가면 아직도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말로 하면서 낮에도 그냥 장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시작은 192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처음 가는 게 1세들이 되겠죠. 1세 아닙니까? 지금은 5세까지 됩니다. 5세. 어린애들 얘기할 경우는 5세까지 가는데 그게 5세까지 가가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 한국 이름으로 교포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쉽게 살려면 일본 이름 쓰면서 일본에 귀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인구가 더 사실은 8만 명이라 통계는 나오지만 현재 이게 몇 배라 그럽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훨씬 많다 그럽니다. 그런 역사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제일교포들, 이 자이니치 제주 사람들, 제일교포 제주인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이 용어 자체보다 저도 원래는 저는 4.3 공부를 했는데 4.3 공부를 하다 보니까 4.3 발발하고 관계되는 게 항일운동가들입니다. 항일운동가들이 4.3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항일운동가들 중에도 또 일본에 가서 생활하면서 항일운동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4.3 공부하면서 일본의 이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본의 항일운동 공부하고 해서 보니까 일본 쪽을 차츰차츰 공부하면서 지금 글도 좀 많이 쓰고 이렇게 변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제일교포 얘기할 때 이 용어들이 진짜 알기 어려워. 우리 제일교포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일한국인, 제일조선인. 조선자 쓴다고 해서 북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이라고 써서 북한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 후에 한국 사람 전체를 조선적으로 가면서 제일조선이 되고 이걸 우리가 조선하면 북한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걸 합쳐서 가운데 점 찍고 제일한국조선이 이걸 복잡하니까 제일코리안, 제일동포, 제일교포 요즘에는 가장 쉬운 말이 요 말이에요. 제일을 한자로 쓴 걸 요걸 일본어로 발음하면 자이니치예요. 그냥 자이니치예요. 가장 쉬운 발음이 이거예요. 이 중에 지역을 구별하면 자이니치, 우리 제주 사람들은 자이니치, 제주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해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민단도 있고 총련도 있고 이건 대충 아시죠? 민단은 뭐 대한민국 쪽, 총련은 뭐 북한 쪽, 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성묘단, 뭐 귀국운동, 북송, 뭐 이 얘기들이 그 다음에 자이니치 1세부터 5세 그 다음에 일본 입장 일본에 들어가는 그 올드카머, 뉴카머 유학하면서 나중에 최근에 들어가는 뉴카머가 있고 민족교육, 민족학급 이 민족자 들어가면 일본에서의 아마 이 조선학교하고 조선학교는 아니라도 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일본 사회에서 교육을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일본에 보면 지금도 한국식 이름 그냥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식으로 바꿔서 그래야 일본도 이 사람들 이름 두 가지입니다. 한국식 이름 가진 사람도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식 이름은 본명이라고 통명이라는 건 일본식 이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건데 요것도 요즘에는 뭐 세상이 그렇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이 조국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도 이제는 본명으로 써야겠다 하면은 본명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본 학교에서 나는 원래 내 아버지나 내 조상은 한국 사람이다 하면 차별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언하고 애들한테 학급 애들한테 자기가 그런 선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 분명 차별을 당할 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어떤 이런 조국에 대한 자부심, 고생할 걸 알면서도 나는 앞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게 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4.3 일어날 시기에 4.24 한신교육 투쟁에서 일본은 전쟁 태평양 전쟁의 2차 대전 주축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패망하면서 일본이 지배하고 53년까지 길게 장기 지배를 하잖아요. 이때 보면 미국이 점령하면서 한국 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학교를 세우고 하겠다 해서 일본에도 교육 투쟁이 벌어져요.
이거 미군정에서 탄압하면서 인명 희생까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처절한 이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또 이 70년대 가면 이 히다치 취직차별 재판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박정식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식 이름이 박정석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본식 통명 갖고 히다치에 취직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히다치 회사에서 딱 보니까 서류를 딱 보다 보니까 본명이 한국식 본명이 나온 거예요. 너는 조선이다. 합격 탈락시키다가 합격 발표했다가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긴 재판을 하는데 이겨요. 재판을 70년대, 74년에 몇 년 걸려서 이겨요. 이런 게 이어지다가 80년대 들어가면 1980년대 들어가면 이젠 일본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일본 사람들 중에도 지금 저도 일본은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일본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아베식의 정말 과거 반성도 하는 정말 안 좋은 일본인들이 많은 속에서도 정말 시민운동하면서 올바른 의식을 가져가는 좋은 일본인도 좀 많이 상대해봤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별이 되는데, 이 지문날인 80년대, 1980년대 이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시작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공동으로 차별에 반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항해 싸운 운동이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역사를 거쳐가면서 하는데,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가끔 뉴스에 보다가 보면 일본에서 막 반한 시위하는 거 막 나오죠. 반한 시위 피켓 들고 해서 하는 거 나와요. 그게 하는 단체가 제특교라는 데예요. 정확한 명칭은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제1교포들이 무슨 특권을 받는 것 같잖아요. 특권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금 다 내도 투표권도 다 안 줘요. 지금은 조선학교 같은데 문부성에서 지원도 안 해줘서 계속 지원해달라고 옛날같이 아베가 이 정권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오히려 차별을 해가면서 이런 제특교라는 단체는 차별을 철폐하는 이 모임이라 그러면서 제특교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국에 보면 그 비슷한 이런 젊은 사람들 멋모르고 그냥 막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역사를 공부 안 하고 정말 역사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얼굴을 정확히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쟁, 이 제특교라는 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일본 관계 뉴스 나올 때 반대하는 투쟁 보면 거의 이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온데, 그러다가 이제 또 되면 일제강점기, 아까 말씀드렸죠. 1924년에 치카고가 첨생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일본 가기 시작.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못 가요. 지금도 우리 신분증이 있어야 가는데, 또 그때는 일본 가려면 도항증명서, 일본 지서나 이런 데서 발행해준 도항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아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방을 빌고 오다가 공장이나 어디 나가기로 하면서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 방도 없고 나가겠죠. 근데 그러면 또 제가 또 이 일본 공부에서 또 봤던 이 시기에 참 가슴 아팠던 게 하숙집을 얻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하숙집을 얻으면 어떤 집에는 이런 팻말이 써 있는 거예요. 개나 조선인은 사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조선인 이퀄 개란 말이잖아요. 이런 식의 차별을 해요. 이런 식의 차별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안 다니는 공장이 다니기 시작 그런 거예요. 유리공장, 고무공장, 철공장, 메리아스, 그 다음에 우리 노가다로 가는 그런 건설 노동자, 토목 노동자, 일용직 하는 이런 식의 일을 해가면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항일노동가하고 연결이 되면서 저 속에서도 항일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그건데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 보면 동아통항조합운동이라 요거는 보면 와, 제주도 사람 대단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동아통항조합운동은 그 다음에 제주도 출신 일본에서 활동한 항일운동가 중에 이건 꼭 지금은 뭐 여성 남성 구별 안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주도 항일기념관이 어디 있습니까? 항일기념관 조천에 있잖아요. 왜 조천에 세웠어요? 제주시에 세우지. 조천이 3.1운동, 3.1 만세운동이 그 미미동산에서 처음 일어났죠. 처음 일어났기도 하고 조천 출신 항일운동가가 제일 많아요. 구한 말부터 일제시기 거치면서 4.3 시기 거치면서 조천이 완전 그런 진보적인 동네예요. 근데 4.3 거치면서 조천 토백이가 30%도 안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동네가 쑥밭이 돼버리긴 했지만은 조천이 근세기에, 제주도 근세기에는 가장 중심적인 어떤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게 다 이분들 고순움, 김문준, 김명식 다 유명한 항일운동가들이 다 이 조천 분이에요. 여기 조문구는 여기 성읍 쪽이지만 그 외에 거의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면, 이제는 일본이 해방이 되면 이제 국교가 1965년 이제는 국교가 단절되잖아요. 그럼 일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방되면서 귀환해서 제주도에 돌아와 보니까 제주도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4.3이 일어나고 아주 사회적인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 가면 그래도 자기가 다녔던 공장, 자기가 살았던 근거지가 있으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전에 같이 해방되기 전 같이 정기 여객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밀항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주도가 한 60년대, 70년대까지도 참 밀항해서 일본 많이 갔죠. 일본 밀항하려면 대개 루트가 밀항하려면 제주도에서 직접은 바다가 머니까 어떻게 하는 건 부산 가요. 부산 가서 밀항 조직과 연결되면서 돈을 주면 어디로 어느 해안가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일본 가는 딱 중간 지점이 어디입니까? 대마도 잘 아시죠? 대마도로 일단 갑니다. 대마도 가면 지금도 저는 4.3 때문에 대마도를 10번이나 조사 갔다 왔는데요. 대마도 가면 지금도 산에 울창하게 나무가 오르는, 그냥 그 산 중에 수술 굽는 운막들이 아주 많아요. 대마도 그 산 속에. 그러면 거기 가서 숨었다가 다시 일본으로 태워다 주는 밀항선이 다시 접근하면 그 며칠 만에 다시 타서 일본으로 밀항하고, 또 일본으로 갔다가 또 잡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잡히면 가는 데가 유명한 그 오무라 수용소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유명한 오무라 수용소. 이 오무라 수용소 모양이고, 오무라 수용소 이 크게 본 모양이고, 건물 하나 두 개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이게 폐쇄가 돼서 그냥 시설로만 남아 있는데, 제주도의 근대사를 얘기할 때 이 오무라 수용소 얘기가 빠지지를 않죠. 여기서 수용된 사람 많았었고, 그냥 이렇게 밀항에 가는 과정에서 딱 일본에 가면, 밀항에 가면 일본 해안에 그냥 탁 도착하면 그냥 버려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일본말이나 좀 아는 사고 지리나 좀 아는 사람들은 기차 타거나 어디 차 타고 해서 오사카든 어디 대도시로 잘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체포돼서 오무라 수용소도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공장 생활 이렇게 하다가도 어디 가서 술 한잔 먹다가 잘못 얘기했다든지 불심 검문을 자주 한다 그럽니다. 그럼 일본 경찰에 불심 검문에 걸려서 이 거짓 중에 없다거나 외국인, 한국이나 밀항한 사람이 판명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무라 수용소에 갔다가, 오무라 수용소에 가면 그 다음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일정 기간 수용했다가 부산으로 오는 배편이 생기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오무라 수용소에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가 부산으로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이상 살아서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거기서 또 취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제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참 고생 옛날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에 돌아와서도 취조를 받고 그냥 심하게 어떤 사람 막 고문도 당하고 했던 그 얘기를 지금도 증언하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표들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십시오. 이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냐 하는 거, 이건 뭐 책에 있으니까 표만 보시면 아는데, 일본으로 가는 숫자가 이렇게 쫙쫙쫙 늘어나고 하는데, 이 잔류자 숫자 보다 보면 가장 많은 해가 1934년이 나올 겁니다. 1934년에 보면 5만 명이, 제주도 출신자 5만 명이 일본에 있어.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그 당시 우리 제주도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제주도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70만 가까이 되고, 한 60만 이상은 최근 한 10년 이 안팎에서 다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죠. 보통 한 60만, 지금은 67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한 20만, 23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23만 명. 그러면 이 5만 명이면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 집에 한 사람 다 갔다는 얘기예요. 다. 옛날에는 많이 났잖아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입덜러 그렇게 나가는 이런 식이 많았던 거죠.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배가 제주도 사람을 오사카까지 태워다 주는 배가 요 군대환이라는 요 배예요. 기미가요 마루라 그러는데 저 일본식 발음하면 군대환이에요. 군대환. 이건 제1군대환이고 이건 제2군대환인데 요 제1군대환이 22년부터 그냥 23년 직항로 생길 때 한 3년쯤 다니다가 요게 하도 낡은 배여서 이게 조난을 당해서 한 3년밖에 못 다니. 그래서 한 25, 6년부터는 요게 해방 때까지 계속 다녔던 유명한 이 군대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일본하고 좀 아는 분은 이 군대환 얘기하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 지도 보십시오. 이 지도 재미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제주시죠. 제주시예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일본으로 갔는가? 항구가 포구가 좁으니까 군대와는 이게 배가 1000톤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배가 큽니다. 그러면 항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먼 바다에 세우면 도항선이라 그러죠. 작은 통통배로 사람들을 승객들을 태워서 실어갔다 실어오고 하는데 이게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요. 제주도 한 바퀴를 하루 동안 빙빙 돕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이렇게 애월항, 한림항, 모슬포항, 서귀포항 이런 식으로 성산포항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돌아서 이게 제주도 한 바퀴 돌다 보면 거의 하루가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이 서귀포항도 그 당시 작았으니까 앞에 오면 통통배가 승객 태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은 일본에 딱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일본 가는데 또 이틀이 걸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게 하루 거리입니다. 여기서 제주도에서 쭉 가서 요까지 가는데 일본이 큰 섬 몇 개로 됐습니까? 일본이 큰 섬 몇 개로 된 나라입니까? 4개. 동경이 있고 오사카가 있는 요걸 본섬이라 그럽니다. 일본 큰 섬이 4개예요. 일본 본섬이라 그럽니다. 요거 그 다음은 요 사국이라 그러는 시코구지고 시코구고 이거 그 다음에 일본 제일 남쪽에 있는 규슈 지방이고 또 하나 섬은 어디 있습니까? 북쪽 끝땡이에 북해도 홋카이도 그래서 4개인데 지금은 이 4개 섬이 다리라든지 아니면 해저 터널로 다 연결돼 있죠. 4개 섬이 다 연결돼 있는데 요 모퉁이가 시모노세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본섬 끝땡이에 요 안쯤에 시모노세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주도에서 배가 가는 게 하루 걸립니다. 요까지. 그 다음 요 안에 요거를 일본 말로 섬 안쪽에 있다 해서 한자로 안에 짜서 내해라 그럽니다. 내해 쪽에 여기 들어가서 요 쏙 내해 쪽 들어가면서 여기 오사카에 요 끝이 요까지 가는데 또 하루입니다. 여기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일본 나중에 여행 가실 거면 요쪽 요 내해 참 요 배로 쭉 여행한다 그러는데 이거 참 좋다 그럽니다. 저도 언제 한번 가봐야 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요 시모노세키에서 내해 나이카이라 그러는데 요 나이카를 쭉 지나서 요 오사카에 가는 거죠. 이게 이틀 걸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것까지만 한 3일 이상 막 걸리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오사카에 가죠.
오사카에 가면 이카이노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쿠노구라는데 이카이노, 옛날 이름이 이카이노인데 이카이노 한자 가만 보십시오. 일본도 한자니까 한자 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카이노가 무슨 말이에요? 저사야입니다. 이거 돼지 저자에 사육하다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쿠노구 가서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 지금은 이쿠노구라고 하지만 옛날 이름은 이카이노인데 저사야. 돼지 기르던 일본 사람들이 안 살던 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안 살고 막 저지대에서 그 옆에가 히라노카와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안 살고 하는 그런 땅에 가서 그냥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게 지금은 완전히 이쿠노구라는 하나의 제주도 사람들이 사는 땅이 돼버린 거죠. 자, 힘들 삼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고무공장, 유리공장, 철공장 쭉 다니는데 그 사람들 표현 그대로 그냥 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되면 얼굴이 새까맣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어디 많이 다닙니까? 방직공장, 방적공장 이런 데 다니죠. 그 방직공장이 그 제명이라 이거 돌다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콧구멍, 귓구멍에서 그냥 먼지가 그냥 아무리 씻어서 안 닦아질 정도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겠죠. 요즘 같이 그 마스크나 이런 것도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없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새까맣게 되도록 일을 했습니다. 노동 시간은 길고 임금은 작고 일본 사람보다는 훨씬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요 사진이 기시와다 여기 얘기할 때는 일본 방적 공장 얘기할 때 이 기시와다 방적이라는 데가 유명한데 이 기시와다 방적 큰 회사에 속한 공장이 여러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 이 기시와다 방적에 1920년 30년대 제주도 여공들이 많이 갔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항일운동도 많이 벌어졌고 하는 유명한 그 방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오사카 가서 오사카 그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오사카 시내로 쭉 가다 보면 이 기시와다라는 한자 쭉 써주고 하는 그 마을을 쭉 지나갈 겁니다. 저는 거기 지나가면서 참, 이제는 편하게 이렇게 우리 차로 가는데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와서 고생해서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 공장들이 있고요. 자, 지금 보면, 그럼 오사카부에 지금도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924년 통계인데, 1920년, 아까 20년대 그때죠. 보십시오. 출신지별로 있는데, 1000명 갖고 얘기하는데, 제주도 사람이 609명이에요. 전남, 경남, 경북. 근데 이거는 1924년 통계고, 지금은 부산하고 직항로가 되다 보니까, 전라도하고 직항로가 아니고, 경남 사람이 지금은 제일 일본의 교포 중에 많다 그럽니다. 경남 사람들이. 근데 여기 24년 자료에는 전라도가 많은 걸로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직항로 배라든지 비행기가 가는 쪽이 많이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 사람이 실제로 얼마 되는가 합니다. 64년, 이건 해방 후, 최근 한 50년 사이입니다. 자, 여기 1964년 이후 일본의 제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통계죠. 이게 희한하게 64년 이 통계표 있는 64년하고 지금이 거의 같죠. 희한하게 거의 같아요. 중간에 좀 불어나는 듯 하다가 계속 저거죠. 이게 앞으로 일본 쪽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작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면 한국 그 조선 이름 갖고 사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도 차별도 있는데 또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보면 어떻든 간에 86,000명. 그냥 이 속에는 지금 제일교포가 한 60만 조금 안 된다 그럽니다. 60만 조금 안 되는 숫자 속에 이 정도니까 그래도 꽤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자, 여기 아래 이 아래 그 말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2012년 86,000인데
그 자이니치 제1교포 총 54만 명, 55만 중에 이 정도 된다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옛날에 20년대에 또 제주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고생하면서 공장에 가서 일던 해녀로 나갔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번 돈 자기가 쓰는 게 아니죠. 고향에 다 보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참 요즘 시각으로 볼 때는 신기한데 여기 보면 이 돈 보내는 거 보면 와, 이 송금액이 나옵니다. 1년에 얼마나 일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게 37년, 39년 그 자료인데 그 당시 해녀들이나 일본 가서 일해서 제주도에 송금해준 이게 제주도 경제에 이바지한 게 아주 컸다 그럽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이 뭐 했다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가 그만큼 경제적 여건도 적었다는 말도 되고 밖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만큼 온갖 고생 속에서도 고향에 송금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녀들도 아까 마찬가지죠. 해녀들도 보시면 1인당 송금액 쭉 나옵니다. 이 1인당 송금액 쭉 나오는데 이 쭉 자료 보시면 이건 뭐 그때 제가 설명 안 해도 29년에 출가 해녀가 4,300명, 30년대까지 4,00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 전체 해녀도 이 숫자도 안 되죠. 요즘에는 제주도 전체에도. 근데 일본에 간 숫자들이 4,000명이 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주도에 1인당 송금한 돈들. 이게 쭉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그 이가연이 사시는 사진 작가가 이런 풍경 사진을 찍었다가 한 건데 이 사진 가만 보십시오. 이 사진 봐가면 제가 다시 생각되는 옷은 이 걸친 게 꼭 제주도 거라고 할 수 없이 다른 지방에 뭐 그냥 하얀 무명으로 만든 옷인데 이 신발들이나 이 놔둔 모양이 그대로 제주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는데 다음 것들 보면 이게 요 강이 요 주변이 지금 이카이노 그 제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군호군데요. 요게 강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홍수가 안 나도록 잘 이 제방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넘쳐서 물이 막 흘러가서 홍수도 났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 배로 건너가는 그런 거죠. 이걸 히라노가와인데 이 히라노가와가 그만큼 이 히라노가와 주변에 제주 사람들이 그 저지대, 낮은 지대에 살면서 고생 많이 하고 그 지금의 이쿠노구를 형성했다는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강입니다, 이게. 그 다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집을 보면 이거 나가야라 그러는데 긴 그냥 2층 집 판자를 덧댄 이런 집인데 집을 길게 해내서 여러 세대가 사는 겁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그런 집들이 이 강변으로 쭉 이어져 있죠.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나중에 고물상 나올 건데 이 리어카 세워 있고 이 거의 고물상들이 이 사람 사는 게 옛날 제주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날 제주도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이게 특히 이 생활 이거 보나 이거 뭡니까? 우리 두건 쓴 거죠. 우리 두건 쓴 거 그대로 장례식 날 우리 두건 쓰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이쿠노구에서 이렇게 해서 장사 진행은 그냥 제주 사람들 그대로 풍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생활 이런 거 쭉 보면. 그다음 이게 재미있는데 이거 보시 가만 그림을 봐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옛날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종이 줍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거 옛날에 뭐 넝마주의라 그러죠. 넝마주의에서 이건 완전히 이거 보십시오. 페프 이거 종이만이 아니에요. 종이만이 아니고 그대로 이거 줍고 이 사진은 또 얼핏 요즘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종이 줍는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넝마주의들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빈병 고철 같은 거 종이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겠죠. 빈병 고철 뭐 종이류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 생활사 그 사진입니다. 이건
가지다가 쌓아놓은 거죠. 쌓아놓은 거예요. 아까 가지다가 쌓아놓은 그대로. 이 애기 여분 모습도 제주도 할머니 그대로죠. 애기 여분 모양이 제주도 할머니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 집만 아까 말씀드린 이 2층짜리 긴 나가야라는 요 긴 장옥 요 집들만 그거지 모양은 옛날 제주도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는 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항일운동 얘기입니다. 항일운동 얘기인데 전체적인 여성들 항일운동 말고 전체 항일운동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여성들 항일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932년도 이건 일본의 사상 검사가 항일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일본 사상 검사가 그대로 제주도의 치안 상황이라고 쓴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은 약 4만 명에 이르고 매년 왕복자 또한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도항자 대부분 오사카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 오사카 방면에서 사상운동에 종사하는 제주도 출신자는 300명. 그냥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이런 일본 지역 항일운동가가 300명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달하고 이 사람들은 통신 뉴스로 출판물로 그러니까 어떤 출판물이나 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로 불온 사상을 유포하여 이거 참 여기서 말하는 불온 사상 우리 거꾸로만 해석해가면 될 겁니다. 반대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불온 사상을 유포하여 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또 300명을 세분해 놨습니다. 자, 아까 300명 중에 우리 산북 산남하죠? 여기 산남, 산북 제주시 쪽 산북 지방 출신 요시찰인 주목되는 요시찰 이 항일운동가들은 80명이나 되고 산남도 25, 6명 이렇게 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일본 그 미끼 검사라는 그 사상 검사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떤 시기 항일 운동이 있었는가 하는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제일 처음 간 게 1910년대 김명식이라는 분이 조천분인데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922년, 23년에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일경에 체포돼서 고문받고 평생 그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분인데 그분이 1910년대 유학 가면서 활동을 시작한 게 20년대 돼 가면 고순음이란 분도 이분도 조천분인데 무정부주의자예요.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할 때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데가 이 무정부주의 이 공동체의 하면서 할 때 이 무정부주의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무정부주의가 우리 제주도 사람들 참 하고 뭐 많은 얘기합니다. 이 무정부주의 사상이 우리 제주도 사람들하고 잘 맞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이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는데 이 무정부주의 운동이 20년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일본만이 아니고 만주,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여러 세계적인 지방에서 가장 항일운동, 사상운동이 첨예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1930년 전후 시기예요. 이게 국내 항일운동 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겁니다. 1930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1927년 신간호 얘기 들었죠? 이것도 뭐는 설명은 많이 못 드리고요. 신간의 이건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인데 좌우 합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좌쪽이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오른쪽이라면 민족주의 운동 계통인데 좌든 우든 항일 개념이면 일본하고 대항해 싸우는 거면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간회를 통해서 김문준, 김달줄, 김용의, 홍양 저는 이 중에 이 김문준 선생을 가장 제주도를 가장 대표하는 그 항일운동가라 저는 생각하는 분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분들이 27년부터 활동하면서 30년대 가면 이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928년에 코민테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세계적인 단체인데 이 코민테른이라는 데서 이런 공산주의 운동의 일국 일당주의라는 원칙을 발표해요. 일국 일당주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선에서는 조선 공산당 하나, 일본에서는 일본 공산당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당시 공산주의에서 활동하던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 일본 총국, 일본 지국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공산당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면 조선 공산당 지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일본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항일운동의 역량을 많이 약화시켰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1928년에 코민테른 일국 일당주의 선언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1930년을 전후해서는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민족 해방운동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면서 각 방면에서 고향 사람들이 지지를 토대로 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냥 국제 지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이 되는데 이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이고 참 지하운동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지하운동이 뭡니까? 우리 1980년대 저 전두환 독재 시기 거치고 지하운동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 운동할 때. 처음에는 지하운동하면 뭡니까? 지하실에 가서 운동하는 거 장난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지하운동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저 1928년 일국 일당주의 나오면서는 일본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서로 싸움하는 거.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속에서 오히려 비밀이 일본 경찰에 탐지되고 해서 잡혀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상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지하운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파벌이 투쟁이 일어나면서 힘이 약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쭉 보게 되는 게 참 여기 이 시기를 항일운동 보다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건데 이 시기에도 이 김문준이 김달준, 김용의 운동회 가면 반대쪽에서 일본말로 다라간이라고 그래. 타락한 간부. 쉽게 얘기하면 김문준이 오사카에서는 항일운동의 완전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한국 사람 통틀어서. 근데 다른 쪽에서는 타락한 간부에 다라간이라는 식으로 해서 막 모해하고 그런 것이 나오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요 포스터 한번 가만 보십시오. 신간의 발족 포스터인데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요 판화만 봐도 좀 세 보이죠. 강성으로 보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간회는 좌우 합작 운동으로 이거 사상 운동 그렇게 첨예한 운동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쪽에도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보일 정도의 신간회 모임 이렇게 포스터를 썼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문준 선생입니다. 이 김문준 선생님은 조천 출신입니다. 그 당시는 일제 시기에는 조천읍이 신좌면이죠. 신좌, 구좌 그렇게 돼가죠. 이쪽 출신인데 이분은 1927년에 일본으로 갔는데 오사카 지역의 최고 항일운동가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 노동조합 전국협의회 이것도 한국 노동조합도 일본 노동조합 산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쭉 지도하는데 1930년에 검거되는데 이것도 반대파 쪽에 거의 고발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간에 해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해서 3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면서 이렇게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항일노동했던 27년 도일한 후에 28, 2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지도 않습니다. 27년 도일에서 27, 28, 29, 30 요 몇 년 사이에
제주도 사람들을 그렇게 규합해내고 한국 사람들, 한국 교포들을 다 규합해내고 이걸 일본 정부를 대항해 싸우게 만들고 그게 지식인들만이냐 이것도 아니고 오사카 지역 그런 공장에까지 침투하면서 항일운동 선봉에 나서도록 만드는 아마 대단한 일을 하는데 이분이 1935년 6월 달에 추록을 하는데 말씀 안 해도 알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1년 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1년 후에. 추록하고 얼마 앞서 1년 후에 43살밖에 안 된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추록하고 바로 나와서도 이 민중시보라는 신문을 만드는데 이 민중시보는 오사카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한글 신문이에요. 이 신문 읽다 보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해서 그 당시 사상 얘기는 많이 못하죠. 왜? 탄압을 받을 거니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아마 오사카 지역에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게 되고 경상남도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게 되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잖아요. 사람들 생활권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권을 대비하는 이 주먹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출신 주먹들하고 경상남도 출신 주먹들이 붙어서 싸우는 얘기도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 당시 이건 사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생활상 전부를 쭉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김문준 선생 하여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그 민중시보 창간호 표지인데 흐리턱이 나와서 안 보이는데 한글 신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일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가 하면 일본 가보셨죠? 오사카 성 가보셨죠? 유명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 오사카 성들 그 쇼군이 살고 하는 그 높은 성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 성 갈 때는 한번 제 말했던 거 잊어버리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사카 성 들어가는 쪽 한쪽에 좀 허름하네. 일부러 안 찾으면 못 찾습니다. 일본에는 제가 일본에 근 30년 전에 일본 처음 갔다가 공산당 포스터가 딱 있고 공산당 국회의원 이름 딱 나온 걸 보고 이거 내용은 둘째 문제고 무서워서 그걸 아예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일본에 지금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공산당 국회의원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일본에. 지금도 사회당 공산당이 다 있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일본 근대에 공산주의가 소개된 이후에 일본 근현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아주 큰 공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위패를 모셔 있는 데예요. 일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현창이라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우리는 이거를 공언한다 그래야 될 건가? 그런 말인데 일본 말로는 현창이라 씁니다. 현창탑이에요. 여기 김문준 선생 이름이 딱 나옵니다. 여기 딱 두 사람 이름 나오는데 김문준 선생하고 또 옆에는 이 김문준 선생 후계자가 조몽구입니다. 조몽구인데 조몽구 이름 들어보셨죠? 어디서? 어디에서요? 성읍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니 제가 조몽구 이름 어디서? 이름이 비슷한지 모르지만 화산도에서 맞아요. 사삼 때 나오죠. 김 선생님, 사삼 때 나오죠. 조몽구 선생은 해방 후에도 이 김문준 선생 돌아가시고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이 조몽구라는 분이 후계자인데, 김문준 선생 이어받을 후계자니까 조몽구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나중에 이분은 감옥도 가고 그러는데 해방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남아서 제주도 와서 사삼에 참여합니다. 근데 사삼에 오십시오. 사삼에 나중에 그런 얘기는 사삼 공부할 때 얘기를 좀 공부해보면 아실 건데 48년 4월 3일 날 무장봉기 결정하는 과정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 지부에서 무장봉기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일제 시기부터 항일운동가로 활동했던 이런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무장봉기를 반대하고 젊은 사람, 20, 30대, 30대 초반까지 젊은 사람들은 찬성하다. 그게 김달삼, 이덕구 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조mon구 이름이 나오죠. 예? 성읍 사람입니다. 성읍이 고향입니다. 성읍에 가면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있죠. 있고 가족묘지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감옥 갔다와 사사모에도 감옥 갔다와 석방돼서 고향에 와서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상 후에도. 완전 천재죠. 예. 성읍 최고 인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명식, 고순음, 김문주 완전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또 이 시기에 항일운동했던 사람 중에 고경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경흠. 이분은 1949년 여운형 선생 암살되죠. 서울에서. 여운형 선생 비서하다가 그 여운형 선생 암살되는 그 차에 같이 동승했던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제주 사람인데 이 고경흠도 조천 분인데 완전 그 당시 1930년대 초반에 완전 천재였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여튼 이분이 1930년대 초반에 그 우리 8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그 운동권들 전두환 독재정부에서 운동권들 해가면 이론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운동권을 이론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80년대 얘기는 제가 시간 없어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1930년대 초에 이런 논문을 써서 이 한반도 아니면 일본 만주에서 모든 이 공산주의자를 항일운동가들 이끌어갔던 사람이 그 고경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경흠이 사람 논문 한 4~5편을 쓰는데 그 논문마다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사상적 그 당시에 이 어떤 그 세계 정세의 흐름, 이 볼셰비키 맨시즘이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상 흐름이나 이런 걸 그 당시 정세에 맞게 분석도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 딱 이름 보시면 김문줄이라 나오죠. 이건 잊어버리지 말았다가 오사카 가시면 오사카 바깥쪽에 이거 찾기 저도 이거 저는 찾지 못해서 안내받고 일본 사람 안내받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좀 찾기 힘들고 하는데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다음에 그쪽 한테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한데 이분은 또 얼마나 또 그건지 돌아가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해서 비석을 사요. 대리석 비석을 사서 일본서 제주도에 붙여준 겁니다. 그 비석이 어디 있게요? 항일 기념관 가보십시오. 꼭 잊어버리지 말다가 항일 기념관 가면 마당에 따로 서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제주도 비석하고는 모양도 다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자, 그다음 각 부문에서 일본 운동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거는 한국에서 신간의 운동을 해서 좌우 합작하면 일본도 따라갑니다. 거의 그런 식이라 보면 돼요. 한국에서 뭐 하면 일본의 유학생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이런 자생단체, 이런 조직에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이런 신간에도 그렇고, 근우회 운동. 이 근우회는 내일 아마 나올 겁니다. 제주도 출신 강평국 선생이라는 누구도 이쪽 근우회에 대표되면서 활동하는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말씀하실 건데.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거 나오는구나. 유학생. 가장 일본에 먼저 생긴, 제주도 출신 다시 생긴 이거예요. 유학생 학우회. 제1본 유학생 학우회가 1911년에 생기죠. 이때 생기면서 일본의 쭉 하는데 여기 보면 제주도 출신도 이 김재림도 나오고 근데 이 처음 세운 사람 이름은 여기 안 써주구나. 김명식 선생이 아까 얘기 드렸죠. 김명식 선생이 활동하고 나중에는 이게
또 이 김재림이라는 분까지도 쭉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이 일본을 쭉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일본을 가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일본 가서 많이 생활도 오고 가서 살다가도 오고 오는데, 동경 쪽은, 도쿄 쪽은 가면 대개 유학생이나 이 지식인들이 가서 공부하러들 많이 가요. 근데 오사카 쪽은 생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다 보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제시대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 항일운동도 분석하다 보면 이 근후회, 신간회, 유학생하고회 다 이게 시작되는 게 다 동경이에요. 이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 운동은 다 동경 쪽에서 시작되고 오사카 쪽은 그 나중에 조금 따라가는 형태인데 활발하지도 못해요. 그 대신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사카는 생활이 현장이잖아요. 생활이 현장이니까 생활 현장에서 투쟁하고 방식 공장에서 파업하고 그런 식으로 일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방식도 달라요. 방식도. 그걸 구별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때.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나온 것들은 간단히 하다가 짤막짤막 뭐 하는데 오히려 일제 시기 내내 이 대한민국, 조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계통의 남로당, 남조선노동당 있죠? 남로당 아시죠? 남로당 계열의 운동이 지하로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해방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도 항일운동 하잖아요. 이게 일본서도 비슷해요. 일본서도 공산주의 운동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1928년에 여기 보면 코민테른은 1928년에 일국 일당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 보고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가서 활동하던 조선노동당 일본 지국 사람들이 결국 일본 공산당 밑에 하부단체로 지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당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일국 일당주의라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부터도 비판이 많이 받았던 그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서 일제에 노출되고 많이 탄압받고 조직이 많이 힘이 약해지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영향들이 있어 버리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노선이 확립되면서 제주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는 300명이 활동했다는 여기 보면 쭉 읽어보시면 제주 출신 일본 공산당 활동가로는 이 오사카 지역에도 이렇게 검속되고 쭉 이러면 나오는데 모든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이 일본 가서도 치열하게 했다는 거. 이렇게 자료 보시면 이거는 뭐 한 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다음 보면 이 공산당 조직도 다양합니다. 큰 총국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산 청년동맹이라 그럽니다. 청년들 조직. 요즘도 우리 보면 도조직, 일반 조직이 있으면 그 밑에 젊은 청년회, 부녀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냥 청년 조직들이. 그 다음 반제동맹은 뭔가, 저것도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그 당시는 사상적으로 말해서 제국주의라 그러면서 일제 하여튼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부상하는 걸 반제동맹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묶는데 그런 조직도 있었고 일본 또 적색구원회 이거는 또 재미있어요. 이 적색구원회 뜻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단체인 것 같아요? 적색구원회는 구원해주는 단체인데 적색 들어가면 뭡니까? 다 공산주의 계통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 같아요? 적색구원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돼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생계대책에서부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이런 것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활동은 일반 저런 공산 청년동맹이나 이런 쪽보다는 탄압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그렇죠. 사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온정에 맡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생했다 나온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일제가 덜 탄압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냥 별의별 요즘보다는 더 다양한 조직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동운동.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들이 지식인들이 많이 간 건 동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 쪽의 운동은 동경 쪽이 세요. 반대로 오사카 지역은 오사카 지역이 요즘도 그렇지만 오사카하고 이 고베 이쪽 쭉 붙이면서 간사이라고 합니다. 간사이. 동경시는 간도라 그러죠. 관동, 관서 하는 거. 동쪽, 서쪽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전라도 경상도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전라도 경상도 요즘 또 대선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서로 사회 갈등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도 동경하고 오사카 진짜 사이 안 좋습니다. 막 서로 질투하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간한 직장도 동경 사람이면 오사카 막 안 오려고 그래요. 아주 좋은 데는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일본도 그럽니다. 그런데 동경 쪽은 아무래도 수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상 쪽에 사상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지식인들이 많이 가고 오사카 쪽은 아까 간사이 지방, 관서 지방, 간사이 지방이 간사이 공업지대에서 오사카, 고베 이쪽이 큰 공업지대입니다. 공업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제주도에서 건너갈 때는 지식인들 항일운동 했다면 몇 사람 이름 안 나오잖아요. 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항일운동까지. 그래서 오사카 쪽으로 노동 현장으로 공장으로 가면서 노동 현장에 가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기서 또 항일운동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일본에도 조직이 있었어요. 제1본 조선노동총동맹. 이거는 이름을 가만 보면 일본에 있는 조선노동총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게 한국에 있고 조선에 있고 그 지국으로 해서 제1본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까 일국 일당주의 영향 비슷하게 받으면서 이제는 이것도 1920년대 말 되고 1930년대 가면 저게 없어져 가서 일본 총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즘 그 민주노총 그냥 뭐 일반 저 한국노총 막 하듯이 이 노동조합도 이론적으로 막다가 막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설명이 1920년에 처음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됐어요. 그러다가 쭉 해가면서 26년 되니까 회원수가 9,900명이 돼요. 지금 민노총이 우리 한국에서 민노총이 한 10만 이상 얘기했죠. 근데 일본에서 제1조선노총에 가입한 조선 출신 회원이 9,900명. 상당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당시 노총에 노조에 가입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노조가 아니겠죠. 그 당시 일제시기니까. 당연히 사상적으로도 연결이 돼가는 겁니다. 항일 운동가 노조 지도자들하고 또 노조 지도자들은 거의 사상단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었고 이게 그러면서 공장이 현장 가서 항일운동가하고 파업도 결국은 항일운동으로 연결돼 버리는 고리가 여기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926년에 가맹조합 25개 조합원도 이렇게 돼가는데 이게 조선민족해방을 중심 노선으로 설정하고 일본인들과 협력해가면서 일제와 투쟁하는 제1조선인 노조원들이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제1조선노총이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조합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신공업지대, 간사이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공업지대나 이런 게 많으면서 노동운동을 통하는 그런 사상운동이 되는데 특히 오사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주에서 간 분들이 많았잖아요. 제주에서 간 분들이 많아서 이 제주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합도 결성하고 파업하면서 항일운동하고도 연결이 돼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 이거 아까 제주도 일본에만도 항일운동가 300명이 있다고 했던 그 미키 검사가 일본 그 사상 검사가 또 김문준을 평가하는 거 있습니다. 그는 김문준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에 밝고
호련 오사카 한국인 노동운동계에서 호련 27년에 도인했다 그랬잖아요. 그 한 3년 만에 최고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호련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오사카 조선노조의 상임위원이 돼서 활동하는데 그 후에 제5사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김문준 선생이 그 짧은 시기에 오사카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일본인까지도 아울러서 그쪽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렇죠, 제주 사람들,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많을 때는 4만 명, 5만 명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고향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제5사카인들을 규합하고 노동운동의 패권을 획득하려 했다. 이에 제주 출신 노동자는 거의 김문준 지도 아래에 있고 극좌운동 세력의 주력은 제도민 손아귀에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일본 사상검사도 평가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김문준은 그 다음도 보십시오. 1929년 가을,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제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히가시나리구 중소 고무공장에서 1000여 명의 노동자를 규합해서 오사카 고무공조합이라는, 고무도 화학이죠. 화학 제품 아닙니까? 그냥 화학노조가 나중에는 화학노조가 돼가는 건데, 이 고무공조합을 결성하고 그 다음에 일본 노동조합,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상 조직의 사상 단체가 일국 일당주의 되듯이 노동단체도 진보적인 단체는 일국 일당주의식으로 수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일본 노동조합 전국협의회, 한국 노동조합, 제일본 노동자 조합이 아니고 일본 조합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그 사상단체식으로. 그래서 전협화학노조라는 게 무슨 말? 일본 노동조합 전국협의회예요. 그냥 일본 노동조합이에요. 이거에 오사카 화학노조의 오사카 지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노동조합의 오사카 지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정도로 김문준 선생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하는 그런 걸 그대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미끼 검사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그대로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1930년 8월 18일 이렇게 활동하다가 바로 검거되죠. 그 뒤를 이은 것은 성읍 출신 조몽구입니다. 조몽구로 그는 전형화학노조 오사카 책임자 겸 일본 공산당 오사카 지방위원회 민족부장인 책임을 맡고 활동하면서 쭉 이어져 가죠. 조몽구와 같이 김소, 황운학, 강한, 이주하구는 이덕구 형제들이죠. 4.3 때도 이 이주하구 일본 살면서 4.3에 아마 영향도 많이 끼치고 하는 이런 쭉 이어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몽구, 현호진도 같이 성산포뿐인데 활동하면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그 다음부터 빨리빨리 진행 좀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당시 산별노조에서 막 말씀드린 무슨 아까 이 오사카 화학노조 무슨 하듯이 조직별로 쭉 이어져 가는데, 이건 자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동아통항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통항조합이 뭔가 하면 1923년 12월에 처음 직항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직항로가 생기다가 1930년 전후에 가니까 제주도에서 건너가는 사람이 아주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기선회사에서 야, 이거 장사가 잘 되네 해서 임금을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삭이 너무 비싸서 제주도에 왕래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힘이 그 정도 셌다는 거예요. 오사카에서 제주도 사람들 대회를 열어서 이 조선 우선인가 이 아마사키 기선이라는 요 두 회사가 이 배를 운항하는데 갑자기 뱃삭을 올려버리니까 처음에는 29년 이 당시에는 김문준 선생이 제주도민유지 간담회예요. 여기 딱 이름이 나와요. 제주도민 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김문주 선생은 빠지시죠. 다른 이분이 한번 저쪽에 활동하던 거니까 이쪽 동아통황조합만 만들 사람들 문창래, 김달준, 현석헌, 현기롱에서 이 사람들이 동아통황조합 운동을 시작하는데 구호도 재미있어요. 우리는 우리 배로예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올 때 우리 손으로 건조하고 우리 손으로 운영하는 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그런 시기 대단한 그런 뭐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뱃삭이 일본 사람들은 뱃삭을 올려서 12원 50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통황조합을 만들어서 배를 임대해서 당장 그 반값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배를 임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기선 저기는 완전 재벌이잖아요. 선박업자들은. 그러면 저 사람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거에 또 반을 또 잘라요. 6원 50도에 반을 또 잘라서 3원 몇십 전에서 3원 50전에서 운항을 해버려요. 그러면 동아통황조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제주 사람을 규합하고 하나로 뭉쳐내고 서로 조합비를 내는 거예요. 조합비를 낸 것 속에서 배를 임대에다가 운항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가서. 이 제주 사람 외에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일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탄압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본가들은 이렇게 뱃삭으로 막 이렇게 싼 뱃삭으로 해버리고 일본 관원에서는 관원대로 탄압하고 또 배를 운항하는데 이 선장이나 이 기관장들이 배 운항 기술이 좀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조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몇 년 하지 못하고 이 동아통황조합은 끝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제주 사람들 정말 자부심을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 이 자료를 보다가 이야 대단하네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게. 참 이런 거 보면 제주도 우리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역사가 간단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 없어 이제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아까 김문준 선생이 석방되고 나서 민중25 한글신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여성 항일운동인데 한 20분 20여 분을 여성 항일운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론 원래 강의 주제입니다. 좀 시간이 짧아서 그럽니다만은 여기 옛날 사진 남아 있는 것도 몇 개 없습니다. 이 사진 남아 있는 사진 좀 보십시오. 요거 세스방정 노다공장에서 이것도 세스방정이란다. 오사카에 있는 조선인 여공 오사카 아사히 신문 1913년 사진인데 이 애들 가만히 사진 보십시오. 흐릿하게 보여도 조선 한복을 입었고 이 얼굴들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진짜 어린이들이야. 10대. 이 얼굴 가만 보십시오. 이 얼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대도 아니에요. 10대. 그러니까 저 10대가 배를 타고 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여공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이해하려면 내가 처음 얘기한 거 옛날에는 형제가 많으면 이 밥 나눠 먹는 것도 벅차요. 그럼 밥 숟갈을 던다 그랬어요. 밥을 숟갈 더는 거. 숟갈 던다는 말은 너 가서 일본 가서 돈 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고라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딸 아이 하나한테 줄 밥이 덜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먹잖아요. 나머지 식구들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밥 한 술 던다는 얘기예요. 요즘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게 있을 수 있나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들이 간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보십시오. 오사카 그 조선인 직업 여성인 이건 20년대인데 여기도 요 애들 요 키가 좀 크지만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애돼 보입니까? 다 이거예요. 그다음 이 사진도 많이 쓰는 사진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막 부러워서 다 여공들인데 이 사진 설명해 보면 알겠지만 여공들인데 이 옷은 이거 뭡니까? 학교 어디 교복이나 이거 그 당시 여공들이 쉽게 학교 갔었습니까? 못 갔죠. 그냥 학교 갈 수 있는 집안 아주 극소수의 상위층들이나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부러웠는지 야유회를 갈 때는 그 옷을 어떻게 해서 빌려다 입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학생이 아니고 학생이어서 교복을 입은 게 아니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1934년에 오사카에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그랬죠. 5만 명이 넘으면서. 근데 여기 보면 제주도 사람이 5만 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2만 명이 돼요. 절반은 조금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2만 명 중에 방직공만 해도 4분의 1이 돼버린다는 거. 그만큼 여성들은 일본 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방적계통에 많이 갔다는 얘기가 여기도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 쭉 보십시오. 보면 오사카 남부 이 사카이시, 사카이 기시와다 방적이라 했죠. 여기에 본사가 있는데요. 기시와다 방적, 센난군 이게 다 오사카 남부 지방의 도시 이름인데 시 이름인데 이 지역에 방적 공장이 있으면서 그 당시 제주도 여공들이 이쪽에 갔다는 얘기예요. 각 도시마다 방적 공장이 하나씩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에 2부제 12시간 노동이에요. 임금도 하루에 50전도 안 돼요. 50전에서 1원 20전. 근데 아까 뱃삭이 12원까지 가고 6원 가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먹고 사는 거 기숙사비 다 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돈 갖고 생활한다는 거 그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거 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기숙사가 이 여공들이 살았던 기숙사가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비위생적이 뭡니까? 빈대, 벼룩 그 얘기 숱하게 나옵니다. 시간 없어서 못 하겠는데 이 기시와다 방적이 아까 말씀드렸죠. 오사카 남부지방 이 기시와다 방적이가 제주도 출신 여공들이 가장 많이 갔는데 이쪽에서가 쟁의가 계속 일어난 거죠. 이쪽에 쟁의 일어나는 공장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상운동에 연결된 조직 활동가들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업이라는 게 기시와다 방적의 쟁의라는 게 단순히 임금 올려달라만이 아니에요. 임금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항일 의식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의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쟁의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식인들 몇 사람 뭐 강평국 선생이나 일본 유학 가서 몇 사람 아주 훌륭한 일을 한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름 없이 일본서 항일운동했던 이 여공분들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더 크게 생각하고 봅니다. 그 속에서 여기 보면 쟁의 얘기 나오죠. 기시와다 방적의 쟁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1928년 신문기사인데 여공 300명 중 100명이 반찬 담을 때 내지인 죽공과 같이 해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찬도 이 내지인은 누굽니까?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본 여공들과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다다미도 좀 새로 좀 잘 갈아달라.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사카이 공장도 파업이 쭉 일어나면서 여긴 보면 이 사카이 공장 파업이 유명합니다. 자, 185명이 파업을 결의하고 조선인 여공 중심으로 약 100명이 공장을 탈출해. 이게 요즘에도 막 생겨나죠. 그 공장에서 파업하면 공장에 있으면 탄압받을 것 같아서 다른 쪽 어느 쪽 단체에 참여해서 아니면 그런 것도 나오죠. 굴뚝 높이 가서 농성하는 거. 그거 이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거 여기서 다 배운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는 민주노총 하는 쟁의 행위들이 다 이 당시 얘기 다 나옵니다. 그것들이. 제가 이쪽 공부하면서 봐서 그 민주노총 그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막 재미있었던 기억, 아 이렇구나 해서 이게 다 원조는 일본이구나 해서 기억했던 거 나오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리니까 이걸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봐 주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게 기시와다 방적 쟁의 사진인데 이 사진 잘 봐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이거는 분명 옷이 복장이 어떤 겁니까? 한복이죠. 이거 복장은 한복. 근데 요 여성분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일본 옷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일본 사람이 같이 쟁의를 하는데 기시와다 방적 쟁의를 하는데 이 중에 정확히 누구라는 건 여기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중에 제주도 출신 여공들이 많이 참여해 있었다는 거.
이 사진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 사진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항일기념관에도 이 사진을 일부러 제가 갖다 놓고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 요거 하나 딱 남은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항일운동을 벌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웅들 항해. 이렇게, 근데 그 당시 항일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임금 올려달라, 생활 여건 좀 개선해달라 하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일본 그 일경이나 탄압들이 어떻게 돌아갔을 거라는 건 뻔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실패라는 게 사실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 쟁의에 참여 못한 다른 노동자, 다른 자인이치 제주인들이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와서 힘들게 살면서도 정말 조국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저렇게 일제하고 대항해 싸운다는 이런 자부심을 주고 가졌을 것 같은 그런 뚜렷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자료에는 1931년, 32년에 쭉 제주 출신들이 활동했던, 싸워서 섬유공장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항일운동했던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업하고 일제하고 싸웠던 기록은 나오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이름은 여기 한 사람 여기 나올 겁니다. 아마 안평화라고 어디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요 오주부린 기교라는 요 소진 무림 기업이라는 요 공장에 파업할 때는 제주 출신 안평화라는 영웅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이런 사람들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건데, 근데 요즘 제주 사람들이 항일운동 신청도 많이 고 항일운동 경력만 있으면은 항일운동가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자기 집안에 누구와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항일운동가로 정부에서 선정해 줬다는 건 그 집안의 완전 명예예요.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 집안에 항일운동가가 되면 그 직계 자손은 뭐 직계사원 중에 한두 명은 당연히 취직도 시켜주고 모든 무슨 비행기 탈 때 뭐 할 때 그런 나오고 그다음 다리 생활비도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항일운동가 집안에 다 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자기 목숨 바쳐서 해준 건데 이런 건 당연한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이런 어떠거다 이름 나오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이 영웅들이 파업을 항일운동 중에 한 방편이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항일운동이라고는 아직 정부로부터는 인정받았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았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았던 거죠. 정부에서 이분이 항일운동가가 되려면 이 쟁의를 했고 이걸로 해서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는 이 증명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재판 기록이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항일운동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항일운동가로 인정받기가. 이름은 이렇게 나오도록. 근데 그에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일본에서 이름 없이 싸웠던 정말 제주 출신 여공들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여러 운동 얘기했잖아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자, 그 외에 유명한 분, 이 강평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이 강평국의 요 분이 강평국에서 좀 얼굴도 좀 여성 중에는 조금 남성스럽게 생기고 하는 강평국 씨인데, 쭉 이분이 신성여고 일회 출신인데 활동원 얘기, 일본서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본서 활동력 아까는 했는데 나중에 일본 여자 의대 의대에 가서 하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 자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얼핏 봤더니 원고도 다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한번 보시고요. 강평국이. 그 다음에 김시숙이라는 분 나옵니다. 여기도 조천 출신인데 이분은 또 재미있습니다. 이분은 조천서 살면서 조천의 선배들이 항일운동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나도 항일운동의 길에 들어서겠다고 여자이면서도 여성분이면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선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 가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는 거예요. 이분도 늦게 일본에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분도 보십시오. 김시숙도 1927년 이때 제주도에서 항일운동하고 좀 관계됐다가 경찰에 연행돼 야학을 하는데 야학도 어떻게 보면 항일운동의 일환이에요. 그 당시 야학도. 그러니까 또 탄압을 받은 거예요. 탄압을 받으니까 김시숙도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게 선배들 있는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고스름, 김문준 이런 선배들 속에서 이분도 활동이 아까 이 김시숙도 강평국 선생이나 고수 선생이나 이하고 레벨하고 좀 다른 게 이분은 그렇게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인텔리는 아니에요. 지식인은 아니에요. 인텔리는 아니다 보니까 이분은 또 활동 영역도 좀 다릅니다. 오사카로 바로 가면서 이 사람이 한 단체를 원고하면 이 사람이 활동한 단체는 제1여공보호회입니다. 아까 제주도 출신 오사카 여공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 고생도 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해주는 여공보호회를 조직해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활동을 합니다. 독특하게. 근데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공들이 지위 황상을 위한 생존권 투쟁을 벌이며 1930년대 초 성행하던 소비조합 운동, 무슨 신자 소비조합, 무슨 소비조합, 이 소비조합, 일제시기의 소비조합이 뭔가 하면 제주도에도 많았고, 다른 지방에도 많았고, 일부도 많은데, 말 그대로 뭡니까? 소비조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건을 직접 공장에 가서 직접 싸게 사다가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요즘 직거래장터나 요거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이것도 요즘은 그 직거래장터 비슷하지만 이 당시 소비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도 항일운동의 일환이에요. 항일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곽에서 아까 이 제1보공요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곽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 소비조합 운동이라는 것도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다. 이런 게 일본에서 많이 생겨나는데 이게 1930년대 초 성행하던 소비조합 운동의 일환으로 제1본 여공 노동 소비조합도 결성해 여공들을 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한 그 조합 기금으로 해서 싼 이자로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싼 값에 물건을 매입해다가 싼 값에 되팔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요즘 볼 때는 그냥 아무 운동 그냥 생활 공동체 운동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일제 시기에 이런 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넓게는 항일 운동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던 이분도 일찍 돌아가셔요. 54세. 아까 김문준 선생이 43세에 돌아가셨죠. 이분도 54세에 일찍 돌아가셔서 이분도 이분은 비석이 아니고 운구가 시신이 군대관에 실려서 고향으로 운구되고 여기서 비문을 써서 묘비까지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옥인데 현옥은 성산포 사람인데 여기는 형제가 다 항일운동가예요. 현오경, 현오진, 현옥 이건 여성분인데 현오경이나 이분은 아까 4.3 쪽 관심 가졌으면 이 현오경은 이분은 4.3 때도 또 이름이 나옵니다. 4.3 때에도 남로당이 거두에서 활동은 많이 안 하시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 이렇게 나오면서 항일 성산에서 활동하고 일본 쭉 활동하다 이분도 자 1934년 이 현옥이란 분은 전협 오사카지구 화학노조 준비 부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김문준 선생이 운영했던 조몽구 선생이 했던 그 노조의 부인회 활동을 하는 거. 부인부장이 되면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검거되면서 이 현옥이란 분은 2년 징역 받아서 나오고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경성이 또 저 수수께끼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다음 시간에 나오죠. 이경선 선생 얘기도 이분도 나올 겁니다. 아마 가파도 출신인데 이분은 좀 수수께끼예요.
나중에 국내에서 쭉 내용 읽어보면 가파도 아버지가 대정고등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이도일이 딸입니다. 딸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화여전 이쪽에서 활동 많이 하면서 제주도에서 활동은 거의 안 한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분도 아까 저 누굽니까? 앞에서 봤었죠? 앞에 봤던 강평국 선생식으로 이분도 고베시에 있는 오사카 쪽 고베시에 있는 나카노 의학전문학교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성으로서 의전에 들어간 거는 아까 강평국하고 이경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이 치안유지법은 뭔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냥 사상범이라는 얘기예요. 사상범. 이걸로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했다는 말인데 그 활동 기록이나 이런 게 남겨지지 않아서 수수께끼가 되는데 이분은 그보다도 지금도 뭐한 10년, 20년 전까지도 살아있을까 아니냐는 다른 일하고 연결되면서 많이 나왔던 이름인데 그 얘기는 뭐 할 시간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도 의학 여전에 의학 여전에 들어가면서 활동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에서 활동한 여성 활동가들은 이름이 딱 나오는 사람 여기 이경선, 현옥, 김시숙, 강평국 정도 딱 네 사람 나오죠. 아까 또 여공으로서 또 이름 나온 거 안평화 노동조합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 나오는 뚜렷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사실은 일본 전반적인 근대 얘기를 좀 붙여놔서 갔다가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 적색구원회, 그 다음 일본 소비조합연맹. 이거 아까 대충 다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일본 적색구원회는 이거 어떤 단체였습니까? 적색구원회는 뭐였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사상운동을 하다가 사상 방면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일제에 검거돼서 형을 살고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일본 소비조합연맹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지역의 여공들 아니면 어느 공장의 여공들 아니면 어느 공장의 노동자들을 중심해서 소비조합을 결성해서 조합비를 받고 그 조합비로 해서 돈을 비축하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아까 또 물건을 싸게 사다가 공급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런 소비조합, 생협,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 활동인데 이것 자체도 이 시기에는 1930년 시기에는 넓게는 항일운동 단체, 항일운동으로 다 범주에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거면 이렇게 활동하다가도 결국은 사상검사한테 체포돼서 형을 살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니까요. 이게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다 보면 여기 보십시오. 1930년을 전후에 오사카에서는 소비조합 운동과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운동, 민주의료기관 설립, 노동자 자녀들을 운동하는 건 알겠죠? 노동자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장에 가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다 보면 자식들은 그냥 버려둔 상태잖아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약들을 하든지 그런 거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민주의료기관 설립? 이 민주의료기관은 뭐 같아요? 유추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민주의료기관? 여기서 말하는 민주는 일제에 대항하는 민주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이거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런 등이 대중운동, 아까 소비조합운동 같은 대중운동이 일어나는데 제5사카 조선인 거주지역 소비조합운동에는 1931년 신촌 소비조합, 조천 소비조합 이런 식으로 지역 출신자들을 모아서 소비조합 운동도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민주의료기관 이렇게 쭉 같고. 근데 무산자 진료소라는 건 이것도 금방
무산자라는 건 옛날 사상 얘기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얘기할 때 무산자라는 건 뭡니까? 민중계급이죠. 기층계급, 무산자 계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산자 진료소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일반 민중을 위한 진료소인데 이것도 아까 이 소비조합 운동이나 적색구원회 같은 이런 쪽의 운동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지 의료 간호해 준다는 그런 조직이죠. 근데 여기 보면 무산자 오사카에 1930년 오사카에 무산자 진료소가 설립되는데 다음해 2월에는 히가시나리구, 니시나리구 민중진료소, 이제 이름도 아예 민중으로 바꿔요. 무산자 진료소, 민중진료소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좀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1933년 요우스나의 진료소가 생기는데 여기서 진료소가 생기니까 아까 김문준 선생 제가 말씀드렸죠. 이 김문준 선생의 두 딸입니다. 딸 두 분이 있습니다. 김숙희, 김정희.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 올라가면 일단은 다 항일운동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녀가 같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 얘기는 우리 김 선생님 얘기한 것보다는 한 5분, 10분 지났네 했는데 마지막 뭐 얘기 쭉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지역 항일운동, 특히 일본 지역 여성 항일운동은 범위가 좁고 수적으로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처음 이 요청 받았을 때부터 일본 여성 항일운동만 하기는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일본 전체 이주에서부터 전체 항일운동 이런 걸 같이 범주에 넣어서 강의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도 제일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까 나오는 김문준 선생입니다. 이 김문준 선생은 자기 자신도 있지만은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바쳐서 하는데 제가 이분 요 얘기만 하지 않고 평생 김문준 평전을 한번 써야 된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지금 아직 시간이 없는 핑계 대면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 항일운동 연구하는 분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쪽 일본 지역 항일운동 연구하는 분도 몇 분이 있습니다. 같이 토론하고 얘기할 때 만날 때 그분들한테 일본 지역 하다 그러면 이분 좀 그런 경력 있고 오사카 지역에서는 완전 뭐 항일운동에 한국인 대부니까 평전 당신네도 쓸 수 있는데 좀 써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주도가 고향 아니면 좀 관심이 안 가나 봐요. 저는 고향 선배로서 더 마음이 가는지 더 존경으로 받아들이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꼭 이 김문준 선생님 평전을 책으로 써보겠다 얘기하면서 하는 그것이 나는데 그게 오늘 강의했던 내용 전부하고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의 시간이 원래 2시간 주어졌지만 2시간도 사실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모자랐을 건데 뭐 이번 이 여성 항일운동 강의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강의 들으시면서 뭐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지? 예. 그 고순흠 선생님, 고순흠 선생. 예, 선생님이 예. 김시숙 그 묘비를 썼다고 하는데 그 묘비가 조청 그 항일운동가 아니, 거기 그건 있습니까? 아니고. 그 있다는 건 조몽구 아니 저 김문준 선생 비. 김문준 선생 비석도 고순흠 선생님이 썼고 김문준 선생 비는 저 누가 아니다. 그건 나중에 전에 김광주 선생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이건 누구수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일관에 있는 건 김문준 선생 비입니다. 예. 그 김시숙 그분의 그럼 묘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은 강일관에는 와 있지 않고 그 가족 그쪽 묘에 있는 걸로 아,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가족,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조문구 그분이 예. 있는데 4.3에 계속 그분이 나오는데 예. 그 화산도를 보면 김석범이 쓴 화산도를 보면은 거기에 강몽구로 나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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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어고 많이 그 자금 예, 예, 모집할 때 갔다 오고 하는데 예. 혹시 모델이 그 조몽구 그 사람인가요? 강몽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볼 아, 수도 있고. 예. 그 김석권 선생님 화산도라는 게 제가 원래 이 항일운동보다 전공은 예. 전사산이니까 뭐 하기도 한데 김석범 선생님이 그 화산도를 예. 김석권 선생님 4.3 시기에 제주도 한 번도 와보시지도 않았어요. 예, 예, 맞아요. 하는데 거의 조천 출신 김민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조천중학원 활동했던 조천중학교. 예. 김민주 선생이 일본에서 4.3 무장투쟁사 혈투 피해 투쟁사라는 책을 씁니다. 예, 예. 거의 그 기반으로 해서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모델도 뭐 선생님 말씀 뭐 추측 그렇게 해서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선생님이 4.3 전문가다 보니까 여기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아 이거 여기서 말해도 되나? 말씀하십시오. 뭐. 연관되지 않아서 예. 그 보면 네. 그 거기 보면 그 말씀하기 막 힘들면 이따 제가 끝나서 예, 개인적으로 끝나서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게 좋게. 예. 선생님. 질문이 너무 간단해서 음. 그 저기 일본에 이제 그 너무나 4분의 1에 달하는 제주 분들이 일본에 가서 노동자로 있으시면서 항일운동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항일운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 자료들이 우선 가장 중요한 재판 기록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찾기 위한 그 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연구자들 저도 개별적으로 많이 해봤었고 저희들이 근데 1996년일 겁니다. 96년에 메모 한번 해주십시오. 제주도 항일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제주도 보훈청하고 저희 그 항일연구 한 5사람이 같이 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이만한 두꺼운 책 도서관에 가면 있을 겁니다. 제주도 항일운동사. 이 책은 이런 운동사도 쭉 나왔지만 뒤에 그 판결문 같은 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되고 번역까지도 되고 막 수록되어 있는 거 도서관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때 많이 발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나온 자료, 이 요즘에는 한 20년 이상이 지난 한 25년 돼가는데 이 사이에 항일운동에 대해서 박사 논문 쓴 것도 몇 개 되지도 안 하고 새롭게 특별히 또 나온 자료도 거의 못 봐봤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새롭게 막 발굴되거나 이런 자료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뭐 국회도서관에서부터 일본은 우리보다 옛날에 근대에 보면 자료 보관이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그 어떤 경찰서 같은 데도 보관 자료들이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섭렵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이거를 가장 좋은 건 그 해당 항일 운동가의 유족들이 그 자료를 찾아오면 가장 쉬운데 그게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 받기도 하고 연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 제주도에도 제가 알기로 제주 항일운동가 정말 항일 정부에 등록된 항일운동가 그 정확히 명칭이 항일운동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기 그런 단체가 한 몇 년 전에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단체도 생겨가고 해서 자료 찾고 정부하고 그 계속 협상도 하고 자료도 내면서 항일운동가 선정에 나서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쉽지 않습니다. 자료 얻는 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제주도는 또 하나가 자료를 얻어도 얼마 전까지는 4.3 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됐습니다. 일제시기에 돌아가신 분은 항일운동가 다 되는데 4.3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 안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몇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일제시기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일제시기에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도 다
민족해방 운동, 즉 우리 항일운동의 한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 다 인정합니다 이제. 근데 인정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특히 해방 후에 살아남아서 남부당 활동하거나 특히 제주도에는 4.3하고 관계된 사람, 항일운동가 다 빼버렸습니다. 지정에서. 빼버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 거면 꼭 4.3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해방 후에도 일제 항일운동 경력이 있으면서 해방 후에 북한에 가서 북한에 가든 안 가도 관계없지만 북한 정권 수립, 김일성 정권 수립에 관계된 사람은 제외됐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항일운동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4.3 활동가도 4.3의 이름이 나와도 항일운동가가 이제 정부가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북한 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만 관계 안 했으면 항일운동가가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3 때문에. 4.3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살된 뭐 이것만이 아니고 그 후에 연좌제의 제주 이런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야에까지. 정말 항일운동가 집안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일운동가라는 게 정말 대가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걸 바쳐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진정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시켜보면 제주도가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더 없으시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 너무 제가 지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뒤에 가고 계신데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의 제주 여성들의 항일운동의 부분이 너무 작아서 배경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양해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 강의들을 들으니까 또 그 제주 여성들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에서 고생 많이 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안내드릴게요. 오늘 잠깐 나왔는데 강평국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 강의는 허영선 제주 4.3명 소장님이 해주시는데 강평국 선생님의 기자하셨었거든요. 강평국 선생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최초로 기사로도 이렇게 강평국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허영선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그만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비바람 불고 이렇게 어렵고 좀 굳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